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문자, 한자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수만 개의 글자, 동아시아 문명의 기반. 전문가들은 말해왔습니다. 한자권 학습자가 한자를 버릴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일본과 중국의 젊은 세대 일부가 다른 문자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글입니다. 유행이라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자권 학습자들이 한글을 선택하는 이유, 그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동아시아 문자 사용 환경을 연구해온 언어학 연구자입니다. 제 연구 지역은 주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두 나라 모두 한자를 기반으로 한 문자 체계를 수천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저를 가장 먼저 압도한 건 문자의 밀도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한자였습니다. 간판도, 교과서도, 신문도,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에는 일종의 당연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우리 것이라는 감각,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이라는 인식. 일본은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동시에 운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상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우는 한자만 1006자입니다. 중학교까지 이어지면 2136자. 이것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상용 한자 기준입니다. 읽는 법도 복수입니다. 같은 한자를 음독으로 읽기도 하고 훈독으로 읽기도 합니다.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일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이 지점입니다. 중국은 간체자 체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본토에서는 1950년대 이후 획수를 줄인 간체자를 표준으로 채택했고, 대만 홍콩은 번체자를 유지합니다. 현대 중국어 교육에서 요구하는 기초 어휘 문자 수는 수천 자에 달합니다. HSK 6급 기준으로는 5천 단어 이상을 요구합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은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새 문자를 익혀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학습자들에게 한자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기본값입니다. 의심하거나 비교해볼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 학습자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며 그 감각을 몸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문자에 대한 이 지역의 태도는 특이합니다. 복잡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자가 어렵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렵죠.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한 문장이 동아시아 한자권의 태도를 꽤 잘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징후를 본 것은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학습 관련 커뮤니티와 영상 플랫폼에서 이 지역 젊은 학습자들이 올리는 글들을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한국어, 특히 한글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K-팝,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와 연결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문자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글은 왜 이렇게 빨리 읽히지? 하루 만에 발음 연결이 되더라. 한자랑 구조가 너무 다른데. 오히려 그게 편하다.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흥미로운 관찰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이 단순한 유행 이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닙니다. 학습자의 인지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더 빨리 읽히고, 더 쉽게 기억되고, 더 효율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지. 이 질문은 언어학에서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지금 한자권의 젊은 학습자들 사이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 대상을 좁혔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기 시작한 성인 학습자들. 이들이 왜 한국어를, 정확히는 왜 한글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의 지형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자가 중심이었고 그 주변에 파생 문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구도 안에서 한글은 주변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형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그것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문헌과 데이터만으로는 이 흐름의 결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언어 학습 현장, 그리고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를 동시에 들여다봤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도쿄 외곽의 한 사설 어학원이었습니다. 이 어학원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 수강생 구성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담당자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 비율이 몇 년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K-팝 때문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남성 수강생도 늘었고 40대, 50대도 들어옵니다. 드라마 팬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요. 저는 수강생 몇 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대 남성 직장인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시작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새 문자를 배우고 싶었어요. 한자는 평생 써왔는데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중국의 주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는 한국어 학습 콘텐츠가 상당수 올라와 있습니다.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들의 댓글을 분석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칙적이다. 발음과 문자가 1대1로 연결된다. 며칠 만에 읽을 수 있게 됐다는 식의 반응입니다. 한자권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실용성입니다. 취업, 비즈니스, 여행. 그 다음은 문화적 친숙함입니다. 이미 아는 한자가 통하는 언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한국어는 중간 위치입니다. 한자 어휘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문자 체계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 그 낯설미 오히려 학습 동기로 작동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어 교육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어 학습자가 가장 오래 시간을 투자하는 영역이 한자라는 겁니다.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자 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일본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습자조차 한자 학습에 상당한 에너지를 씁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이어지는 한자 학습은 일본 교육과정의 핵심 축입니다. 그런데 이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는 다른 기준이 작동합니다.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학습은 인지 과정이 다릅니다. 이미 수천 자의 한자를 다루고 있는 학습자가 추가로 외국어를 배울 때 또 다른 복잡한 문자 체계를 마주하면 인지 부하가 커집니다. 한자권 성인 학습자들이 한글의 규칙성에서 일종의 해소감을 느끼는 것은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체자를 쓰는 본토 학습자든 번체자를 쓰는 대만 학습자든 한자를 다루는 데 들이는 에너지는 상당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입력 방식의 차이도 학습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병음 입력 방식, 주음부호 입력 방식, 문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방식이 학습자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한자권 학습자들이 한글에 반응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닐 수 있다. 문자 학습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명확한 문자 체계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저는 학습자들의 실제 경험을 더 세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학습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의 경험을 비슷한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예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니까 당연히 어렵겠거니 했는데 문자를 읽는데 걸린 시간이 예상보다 짧았다는 겁니다. 물론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장벽이 낮다는 경험은 학습 지속 의지에 영향을 줬습니다. 한자권에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문자는 복잡하다. 배우는데 오래 걸린다. 그게 기본값이다. 그 기본값 안에서 살아온 학습자들이 다른 기준을 가진 문자를 만났을 때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저는 그 흔들림의 실체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압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습자들 내부에서 서서히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한자를 배우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다른 문자를 한번 경험해 보겠다는 조용한 선택. 이 선택이 한자권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그러나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흐름이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됐습니다. 단순한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찰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정 어학원이나 소수의 인터뷰 대상만으로는 이 흐름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 언어 교환 커뮤니티, 그리고 대학 교양 과정까지 한자권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선택하는 경로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부터 살펴봤습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이 발표하는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 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55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집계 방식과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지만 일본이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규모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자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더 주목됩니다. 초기에는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던 10대, 20대 여성 학습자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30대 이상 남성 학습자, 직장인, 그리고 언어 자체에 관심을 갖는 학습자층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한국어를 선택하는 이유는
K-팝이나 드라마와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일본의 한 언어 교환 플랫폼 사용자 커뮤니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언어 학습 동기를 공유하는 글들이 활발하게 올라옵니다.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글들을 여러 개 읽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문자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규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한자랑은 완전히 달랐다. 이 반응은 언어학적으로 흥미롭습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글자 하나가 의미를 담습니다. 반면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소리를 기록합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음절 단위의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학습 초기 단계에서 다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한자를 배울 때는 글자마다 의미와 읽는 법을 별도로 외워야 합니다. 한글은 자모 체계를 익히면 처음 보는 단어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중국 쪽 흐름도 구체적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 한국어 학습 수요는 대학 교육과정 안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어 관련 학과를 개설한 중국 대학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0년대 초와 비교해 개설 학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한 실용 언어 교육 과정입니다. 한중 경제 교류와 맞물린 수요입니다. 그러나 대학 바깥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언어 학습 앱 사용자 데이터를 보면 한국어 학습 선택 비율이 전체 외국어 카테고리 안에서 꾸준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앱 학습의 특성상 독학 학습자 비중이 높습니다. 학원이나 대학 과정이 아니라 개인 선택으로 시작하는 학습자들입니다. 이들의 학습 후기를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한글 자모를 익히는데 며칠 걸렸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 발음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경험이 학습 지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계를 넘어 어휘와 문법을 쌓는 과정은 다른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문턱의 높이가 낮다는 경험은 학습자의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언어학습 연구에서 논의되는 초기 학습 장벽입니다. 외국어를 처음 접할 때 문자 체계를 익히는 단계가 얼마나 빠르게 넘어지느냐가 이후 학습 지속성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한글은 표음 문자로서 초기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학습자들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학습자들 사이에서 한글 학습 일지를 영상이나 글로 공유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이 콘텐츠들의 공통 구조가 있습니다. 시작 전의 예상, 실제 학습 경험, 그리고 예상과의 차이. 그 차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콘텐츠가 구성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읽혔다는 경험이 콘텐츠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콘텐츠들이 다시 새로운 학습자를 끌어들입니다. 선순환 구조입니다. 학습 경험의 공유가 새로운 학습 동기를 만들고 그 학습자가 다시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속도가 기존 언어 학습 콘텐츠보다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이 흐름이 한자를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의 학습자들은 여전히 한자를 씁니다. 한자 교육은 여전히 두 나라 교육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자들 대부분은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한자를 계속 씁니다. 이건 대체가 아닙니다. 이건 추가입니다. 그리고 그 추가 선택의 이유 안에 문자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들어있다는 것. 그게 제가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한자권 학습자들이 처음으로 자신이 익숙한 문자 체계 바깥의 논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시야를 더 넓혔습니다. 일본과 중국 내부의 흐름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현상이 동아시아 안에서만 관찰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외부의 시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 연구자들, 교육 정책 관계자들, 그리고 국제 언어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관점입니다. 유럽의 언어 교육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자 체계의 설계 원리를 다루는 분야에서 한글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창제 원리가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고 자모 체계가 음성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보는 문자 창제의 원리와 목적을 직접 설명하는 문헌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한글을 단순한 민족 문자가 아니라 기록과 분석의 대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유럽의 한 언어 교육학술 행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 자료 안에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자 체계의 학습 용이성을 비교하는 연구였습니다.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 사이의 학습 속도 차이, 그리고 성인 학습자가 새로운 문자 체계를 익히는 데 필요한 평균 시간,
이 연구에서 한글은 표음 문자 중에서도 자모 조합 규칙이 명확한 사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됩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이 지역은 한자권과는 다른 문자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한글 학습 초기 경험에 대한 반응은 한자권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규칙이 있다. 소리와 문자가 연결된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 반응이 한자권 특유의 것인가? 아니면 한글 문자 체계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가? 한자권 학습자들이 한글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른 문자권 학습자들의 반응과 유사하다면 그 공통 원인은 한자권의 피로감이 아니라 한글의 구조적 특성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들고 언어 유형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들의 답변은 조심스러웠지만 방향이 있었습니다. 표음 문자 중에서도 자모 체계를 갖춘 문자는 초기 학습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모 조합 규칙을 익히면 새로운 단어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 구조. 이것이 학습 초기의 성취감을 높이고 학습 지속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동기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자 체계는 각자의 언어 구조와 역사적 맥락 안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한자가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문명의 기록을 담아온 방식은 한글의 표음 구조와 다른 차원의 가치를 갖습니다. 비교는 가능하지만 우열을 가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학습자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학습자는 문자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문자를 익힐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그 실용적 기준에서 한글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국제 언어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한 실무자와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이 사람은 여러 나라의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외국어를 가르쳐 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가르칠 때 학습자들이 빨리 읽기 시작하면 수업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글은 그 속도가 다른 문자보다 빠른 편입니다. 학습자들이 첫 수업에서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을 갖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증언은 데이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여러 지역, 여러 학습자층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이제 단순한 문화적 유행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가 한국어 학습의 입구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입구를 통해 들어온 학습자들이 문자 자체의 구조를 발견하고 그 발견이 새로운 학습 동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자권 밖의 연구자들이 이 흐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내부의 현상이 외부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선들은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관점으로 이 흐름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들이 모이는 지점에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자권에서 한글을 선택하는 이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가? 저는 아직 그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학습자들이 한글의 구조에서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 경험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현장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학습자들의 경험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이번엔 관찰이 아니라 직접 대화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한국어 학습자들,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 저는 이들이 한글의 구조를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도쿄에서 만난 학습자는 4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됐다고 했습니다.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 기억을 물었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날 자음이랑 모음을 쭉 갔는데 이게 전부냐고 생각했어요. 한자 공부할 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끝이 보인다는 느낌. 이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끝이 보인다는 느낌. 한자 학습에서는 얻기 어려운 감각입니다. 상용 한자 2136자를 모두 익힌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임명용 한자, 지명용 한자, 고전 문헌에서 등장하는 한자. 한자의 세계는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반면 한글 자모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키읔. 자음 14개.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모음 10개.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조합으로 한국어의 모든 음절을 표기합니다. 학습자의 그 감각, 끝이 보인다는 느낌은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과제 범위의 명확성과 연결됩니다. 학습 목표가 구체적이고 범위가 명확할수록 학습 동기와 지속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글 자모의 유한성은 학습자에게 그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상하이에서 만난 학습자는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한국어는 연구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학습자의 시각은 좀 달랐습니다. 한글을 처음 봤을 때 구조가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음이 좋은 위치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응은 목구멍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 처음 그걸 알았을 때 설계된 문자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이 관찰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직접 연결됩니다. 한글 자음의 기본 글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금니 소리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혀소리 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 입술 소리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한글을 보면 자음 글자들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발음 기관의 형상화로 읽힙니다. 언어학을 공부하는 학습자에게 이것은 단순한 흥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문자와 소리의 관계가 자의적이지 않다는 것, 설계 원리가 있다는 것, 이 발견이 한글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배워야 할 기호의 목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체계로 한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두 학습자의 경험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은 학습의 유한성에서, 다른 사람은 설계 원리의 논리성에서 한글의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도달한 경로는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한글을 임의적 기호의 집합이 아니라 원리가 있는 체계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왜 중요한가? 언어학습 연구에서 학습자가 대상 언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학습 과정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체계가 있다고 느끼는 학습자는 패턴을 찾으려 합니다. 규칙을 발견하면 그 규칙을 적용하려 합니다. 이 과정이 능동적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임의적이라고 느끼면 암기에 의존합니다. 암기는 지속성이 낮습니다. 현장 교육자들의 증언도 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 교육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 자모를 가르칠 때 창제 원리를 함께 설명하면 학습자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냥 외우라고 하면 며칠 지나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런 모양인지 알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이것은 단순한 교수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문자 자체가 그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입니다. 한글의 자모 모양이 발음 기관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문자와 소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시각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학습자의 기억 구조 안에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중국 학습자들 사이에서 관찰된 또 다른 패턴이 있었습니다. 한자 학습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학습자들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 한자와의 비교를 통해 한글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처음엔 그 비교가 혼란을 만들기도 합니다. 한자는 글자 하나가 의미를 담는데 한글은 글자 하나가 소리만 담습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한자 지식이 도움이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한국어 어휘의 상당 부분은 한자어입니다. 한자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휘를 익힐 때 한자 지식이 연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문자는 다르지만 어휘의 뿌리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견이 한자권 학습자들에게 또 다른 학습 동기로 작용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흐름의 성격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자권 학습자들이 한글에서 발견하는 것은 단순한 쉬움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논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표의문자의 논리 안에서 문자를 다뤄온 학습자들이 소리를 기록하는 논리로 설계된 문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만들어 내는 인식의 전환. 저는 그것이 이 흐름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학습자의 경험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을 봐야 했습니다. 한자권의 언어 교육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오랫동안 한자 중심 교육을 당연하게 여겨온 교육자들과 연구자들이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입니다. 처음엔 반응이 미온적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언어 교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을 때 처음 돌아온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류붐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겁니다. 이 반응은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문화적 유행으로 이 흐름을 분류하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어 학습 입구에 K-팝과 드라마가 있는 학습자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던졌을 때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학습자들이 문자 구조를 이유로 언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무관하게 한글의 설계 원리에 관심을 보이는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에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건 좀 다른 이야기네요. 그 침묵과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유행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 관계자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언어화해야 할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 외국어 교육 연구자는 이 흐름을 구조적 관점에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외국어를 선택할 때 문자 진입 난이도를 의식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언어는 그냥 배우는 거였고 어렵다는 건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요즘 학습자들은 달라요. 시작 전에 비교합니다. 이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디지털 학습 환경의 확산이 이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스마트폰과 학습 앱이 보편화되면서 언어 학습의 진입 장벽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학원에 등록하거나 교재를 구입하지 않아도 언어 학습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여러 언어를 동시에 시도해 볼 수 있게 됐고, 그 과정에서 문자 학습의 속도와 방식을 직접 비교하게 됐습니다. 비교 경험은 인식을 바꿉니다. 한 가지 방식만 알 때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방식을 경험하면 기준이 생깁니다. 한자권 학습자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언어를 시도하면서 처음으로 문자 학습의 속도와 구조를 비교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 안에서 한글이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교육 현장 안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일본의 몇몇 어학원에서는 한국어 강좌 수요 증가에 맞춰 커리큘럼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강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질문 유형이 달라지면서 교육 내용도 변화가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예전 학습자들은 드라마 대사를 어떻게 쓰는지 물었는데 요즘은 왜 이 글자가 이런 모양인지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강사가 한 말입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의미심장합니다. 학습자가 문자의 표면이 아니라 구조를 묻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학습의 깊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K-팝 가사를 따라 쓰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는 것과 이 문자가 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파고드는 것은 다른 종류의 학습입니다. 한자권 교육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방어적 태도입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자의 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전환하려는 경향이 일부에서 관찰됐습니다. 한자는 글자 하나가 의미를 담기 때문에 어휘 이해 속도가 다릅니다. 한자를 알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어휘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이 주장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한자는 실제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어적 반응 자체가 무언가를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교 대상이 없었던 자리에 다른 기준을 가진 문자 체계가 들어오면서 한자권 교육자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체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함이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수천 년 동안 당연했던 것이 설명을 요구받기 시작할 때 그 체계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일종의 인식의 충격입니다. 충격이라는 말이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경험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인식의 지형을 바꿉니다. 저는 이 흔들림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건강한 비교와 성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자권의 문자 체계가 가진 강점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글이 제공하는 다른 종류의 논리를 함께 이해하는 기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지점에 지금 이 흐름이 서 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감각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자권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학습자들 스스로가 던진 질문. 왜 이 문자는 이런 모양인가? 다른 방식은 없는가? 그 질문이 이 흐름의 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태도의 변화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림이 시작된 이후 한자권의 교육자들과 연구자들이 이 흐름을 어떻게 재해석하기 시작했는지입니다. 처음에 방어적 반응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언어 교육 연구자와 두 번째로 만났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문화적 유행이라고 분류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실 저도 한글을 직접 배워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학습자들이 말하는 경험을 이해하려면 직접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어 교육 연구자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자모를 익히는데 하루같이 안 걸렸어요. 그게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한국어 자체가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법도 어렵고 어휘도 낯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문자를 읽기 시작하는 속도가 제가 가르쳐온 다른 외국어들과 달랐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언어였지만 그 안에 놀람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자의 경험은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닙니다. 한자권의 언어 교육 전문가가 한글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자신의 연구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흐름이 학습자 수준을 넘어 전문가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관찰됐습니다. 중국의 몇몇 대학에서 한글의 구조를 언어학 수업의 비교 사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표음문자와 표의문자의 차이를 설명할 때 한글을 구체적인 예시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한글이 한국어 학습의 도구를 넘어 문자 체계를 이해하는 학문적 사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변화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한자권에서 문자는 오랫동안 학습의 대상이었습니다. 배워야 할 것, 익혀야 할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체득해야 할 것. 문자를 분석하거나 다른 체계와 비교하는 시각은 외부 연구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자권 내부에서 자신들의 문자 체계를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시각의 전환은 한글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K-팝 팬들이 배우는 문자였습니다. 그 다음엔 한국어 학습자들이 익혀야 할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자 체계의 다른 논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는 조용하지만 방향이 분명합니다. 한 중국인 언어학 전공 대학원생과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이 학생은 문자 유형문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국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공부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이건 설계된 문자예요. 창제 당시 음성학적 원리를 문자 형태에 반영했다는 게 문자 역사 전체에서 흔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 학생의 말에는 방어도 없었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학문적 관찰이었습니다. 이 관찰은 중요한 지점을 짚습니다. 세계의 문자 역사에서 창제 원리를 문헌으로 기록하고 그 원리가 실제 문자 형태에 반영된 사례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됐고 그 형성 과정이 완전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글은 창제 시점과 창제 원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원리가 현재 사용되는 문자 형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 특성이 문자 연구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태도의 변화는 학습 방식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한자권의 한국어 학습자들 사이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먼저 공부하고 학습을 시작하는 방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모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모양인지를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학습의 깊이를 바꿉니다. 기억이 더 오래 유지되고 새로운 글자를 만났을 때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일본의 한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기억이 혀뿌리 모양인 거 알고 나서 한글이 달라 보였다. 그냥 외국어 문자가 아니라 뭔가 생각해서 만든 것처럼 느껴졌다. 이 학습자가 표현한 것, 뭔가 생각해서 만든 것처럼 느껴졌다는 감각. 이것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흥미가 아닙니다. 한자권 학습자들이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문자 학습의 방식, 외우고 익히고 체득하는 방식 바깥에서 다른 논리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 발견이 한글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것에 대한 존중, 내가 익숙한 방식과 다른 원리로 설계된 체계에 대한 인정. 저는 이 존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은 소비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생기는 인식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한자권 학습자들이 한글의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한국어 학습은 다른 층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층위에서의 학습은 더 오래, 더 깊게 지속됩니다. 반성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한자권이 자신의 문자 체계를 절대적 기준으로 여겨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다른 문자 체계를 볼 때 한글은 작은 나라의 독자적 문자로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자권의 학습자들과 연구자들 일부가 그 시각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반성이라기보다는 확장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준 바깥에 다른 논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아시아 문자 사용 환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자권의 지형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의 무게를 가진 체계가 흔들린다는 것은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내부의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연구가 보여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관찰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자권 학습자들이 한글을 선택하는 흐름. 그 흐름의 동력이 문화적 유행만이 아니라는 것. 문자 구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전환이 학습자 수준을 넘어 교육자와 연구자 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이 연구가 확인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학습 동향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자 환경의 더 큰 변화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되는 것은 언어 학습의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실용성이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취업, 비즈니스, 여행. 어느 언어가 이 목적에 더 유용한가? 그런데 지금 디지털 학습 환경 안에서 잘한 학습자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어떤 경험인가? 문자를 익히는 첫 단계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 기준이 언어 선택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이 새로운 기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흐름의 구조적 배경입니다. K-팝과 드라마가 만들어낸 입구를 통해 들어온 학습자들이 문자 자체의 구조를 발견하고 그 발견이 새로운 학습 동기를 만들어내는 순환, 이 순환이 지속되는 한 이 흐름은 유행의 사이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되는 것은 한자권 내부에서 문자 체계에 대한 반성적 시각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성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여겨온 것을 다른 기준에서 바라보는 능력. 이것은 지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한자권의 교육자들과 연구자들 일부가 한글의 논리를 이해하면서 자신들의 문자 체계가 가진 특성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는 여전히 동아시아 문명의 기록을 담은 체계입니다. 수천 년의 문학, 역사, 철학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문자 체계가 가진 다른 종류의 논리를 함께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되는 것은 한글이 한국어 학습의 도구를 넘어 문자, 체계 연구의 사례로 자리를 넓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제공하는 창제 원리의 기록, 자음의 형태가 발음 기관을 반영하는 구조, 유한한 자모조합으로 언어의 모든 소리를 표기하는 방식, 이것들이 언어학 연구에서 독립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지 않더라도 한글의 설계 원리를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도쿄와 상하이, 그리고 그 사이의 여러 현장에서 만난 학습자들을 떠올렸습니다. 끝이 보인다고 했던 40대 직장인, 설계된 문자라고 표현했던 언어학 대학원생, 기억이 혀뿌리 모양인 걸 알고 나서 한글이 달라 보였다고 했던 일본 학습자. 이들이 경험한 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의 첫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익숙한 문자 논리 바깥에 다른 논리가 존재한다는 발견이었습니다. 그 발견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저는 이것을 문자 간의 대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자와 한글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원리로 설계된 두 체계가 학습자의 경험 안에서 처음으로 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자권의 학습자가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의 문자 체계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두 체계 모두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흐름이 만들어내는 가장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동아시아의 문자 지형은 지금 조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자가 중심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 옆에 다른 기준을 가진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유행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구조가 만든 것입니다. 학습자들이 경험을 통해 발견하고, 연구자들이 학문적으로 확인하고,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변화. 저는 이 변화를 단순한 한국어 학습 동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자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의 논리 안에서 문자를 다뤄온 지역에서 처음으로 다른 논리를 가진 문자가 학문적 대화의 상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질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동력은 복잡한 정치나 거대한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만에 읽기 시작했다는 학습자의 경험, 기억이 혀뿌리 모양이라는 발견, 끝이 보인다는 감각, 이 작고 구체적인 경험들이 모여 동아시아 문자 환경의 지형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자는 더 이상 태어난 곳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 안에 구조와 원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